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시댁의 첫 인사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모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두 분 모두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엄마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어머님이 약속 있다고 하셔서 일찍 나왔어. 그 순간 부모님 얼굴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졌어요. 두 분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설마 예진이 네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가?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아닌데 예비 며느리가 첫 인사 오는 날 약속을 잡아? 엄마가 좌우로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아빠 역시 심각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한숨 소리로 인해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두 분이 그토록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시댁에 첫 인사를 간다고 하자 부모님은 전날부터 서울로 올라오셨거든요. 백화점에서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를 직접 고르신 것은 물론이고 제 옷까지 직접 골라주셨어요. 외동딸인 제게 많은 관심과 정성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공들여 준비했건만 집을 나선 지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제가 집에 돌아와 버렸으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요. 시어머님이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를 넘어 실망감이 두 분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입을 뗐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건 아니래.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아닌데 밥 먹자마자 그냥 가라고 해? 엄마의 어조가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불편할까봐 그러신 거라니까. 이래서 홀시어머니들이 인기가 없는 거야. 보나마나 아들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는 게 분명하다니까. 단정 짓는 엄마의 말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집이 더 심하지. 우리 집이 심하긴 뭐가 심해? 딸이 첫 인사 간다고 몇 날 며칠 준비하고 난리도 아니잖아. 그에 비해 어머님은 예민한 편이 아니시거든. 정말이야. 그러니까 안심해. 부모님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엄마의 미간에는 여전히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영 마음에 걸리니까 그렇지. 음식은 어땠어? 음식 준비는 많이 하셨더라고. 밥 먹으면서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음식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데 나름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준비하셨더라고. 어머님은 회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내가 회를 안 좋아하는 거 아셨는지 전부 익힌 고기만 올라와 있었어. 그제야 엄마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그럼 완전히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건 아닌 거네? 글쎄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것보다도 나는 엄마 아빠가 성민 씨한테 너무 심하게 할까 봐 그게 걱정이니까 앞으로 적당히 선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부모님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난리야. 나한테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아빠가 너무 난리치잖아. 분명히 말하는데 신혼집 비밀번호 안 알려줄 거니까 알려달라는 말도 꺼내지 마. 그리고 집에 올 때는 미리미리 연락하고 오고. 너무 자주 오면 성민 씨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안 돼. 엄마 얼굴에 서운함이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우리한테 자식이 더 하나뿐인데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 입장 바꿔서 어머님이 우리 집에 수시로 드나들거나 보고 싶다고 수시로 오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한마디로 가족 간에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면서 살자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하면 막 드나들 생각하지 마. 알았어. 엄마가 풀죽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두 분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외동딸인 저를 바람이 불면 꺼질세라 정성을 다해 애지중지 키우셨으니까요. 게다가 엄마는 몸이 약한 편이라 저를 어렵게 낳으셨기에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 저만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결혼 전부터 두 분에게 몇 번이고 당부하고 또 당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에 비해 시어머님은 홀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집착하거나 매달리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 신기한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근데 어머님은 자기한테 집착하고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 예전부터 그랬던 거야?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대학 합격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손에서 놓아버리시더라고. 그게 나도 진짜 신기하긴 한데 수능시험 볼 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절에 가서 108배도 하고 그랬거든? 정말? 근데 어머님 절에 다니시는 거야? 그런 건 아닌데 수능 앞두고 갑자기 절에 가셔서 합격 기원 108배를 하시더라고. 근데 더 웃긴 건 성당에 가셔서 기도도 하셨어.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신에게 빌고 또 빌었다고 하시더라고. 남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근데 대학 합격하자마자 이제는 당신 인생 살겠다고 하시면서 맨날 여행 다니시고 그래서 얼굴 못 보는 날이 더 많을 정도였어. 사실 엄마가 미대를 졸업하셔서 미술관 다니시는 걸 엄청 좋아하셔. 친구분들하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더라고. 전에는 프랑스로 여행 가셨는데 거기서 2주 넘게 르브르 박물관을 관람하고 오신 적도 있어. 대학 입학하자마자 나는 엄마 인생에서 완전 지워진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 암튼 완전 다른 분이 되셨어.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신기하다. 그러게 말이야. 가끔은 서운할 정도로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보인다니까. 근데 내 친구 지석이도 홀어머니의 외동아들이잖아. 지석이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보면서 우리 엄마처럼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석 씨라면 대학 동창 말하는 거지. 지석 씨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는데 그래?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석이네 엄마는 집착이 어마어마하셔. 대학 때는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그렇잖아. 그렇지. 그런 경우가 많지. 근데 지석이네 엄마는 외박하면 난리 난리를 쳤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지석이가 여자친구가 생겨서 주말마다 외출을 했거든. 어느 날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야. 전형적인 홀어머니 모습이네. 맞아.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대박 사건이 터졌잖아. 대박 사건이라니? 남의 집 이야기가 제일 재밌다고 했던가요? 이야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져 가자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우며 남편을 빤히 바라봤는데요. 남편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유리라고 대학 때 지석이가 진짜 좋아하던 애가 있었거든. 유리가 엄청 착하고 속도 깊어서 지석이가 군대 다녀올 때까지 기다려줬어. 진짜?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네. 그러니까 말이야. 그랬으니 지석이는 유리한테 평생 충성하고 살 거라고 큰소리치고 그랬거든. 암튼 그때 당시 지석이가 유리한테 푹 빠져 있었어. 그러다 보니 지석이네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을 빼앗겠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인지 둘을 헤어지게 하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진짜? 말도 마. 유리한테 직접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하질 않나. 스토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유리를 괴롭혔다니까. 하지만 유리도 지석이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은 지석이네 엄마가 술에 취한 채 유리한테 전화를 해서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했다나 봐.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이라니? 나도 지석이한테 들은 얘긴데 여자가 천박하다고 하질 않나.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면서 소리소리를 질렀다잖아. 얼마나 독하면 우리 아들한테 들러붙어서 떨어지질 않느냐고 하면서 말이야. 문제는 지석이네 엄마가 워낙 소리를 질러대다 보니 유리네 엄마가 엿듣게 된 거지. 결국에는 유리네 집에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둘이 헤어졌다니까. 와, 진짜 무섭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대부분 엄마들은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고 하던데 지석이네 엄마 의중을 모르겠더라니까. 결국 둘이 헤어지고 나서 지석이는 폐인처럼 살았잖아.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한동안 절에 가서 지냈거든. 문제는 마치 결계에 걸린 것 마냥 지석이네 엄마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했어. 여자친구를 사귈 때마다 엄마가 방해를 하고 나섰거든. 그런 거 보면 우리 엄마처럼 그냥 무관심한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네. 어머님이 훨씬 낫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홀 시어머니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 진짜 아무 상관도 안 하실 게 분명하거든. 남편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100% 진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무관심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제게 쏟은 사랑과 정성을 떠올리면 결혼하고 나면 분명히 달라지실 거라고 조심스레 추측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해야 할까요? 결혼식 준비를 할 때도 시어머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긴 채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니들이 다 알아서 해. 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한복을 맞추러 가기 전날 엄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는데요. 들어보니 한복 디자인을 똑같이 맞추는 게 좋다고 하던데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서로 조율하면 되는 거지. 내 친구도 딸 결혼식 때 그 한복이 뭐라고 사돈이랑 엄청 기싸움했단 말이야. 혹시나 그럴까봐 걱정이 된다 그 말이지. 아니 한복 때문에 기싸움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엄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도 마라. 원래 신랑 측은 푸른색 한복을 입고 신부 측은 붉은색 계열의 한복을 입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 친구가 핑크색 한복을 골랐다는데 그 신랑 엄마라는 사람이 핑크색을 좋아한다면서 굳이 핑크색을 입겠다고 난리를 피웠다는 거야. 그럼 그냥 핑크색 입으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하객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거든. 대부분 한복 색깔로 시어머니인지 친정 엄마인지 구분을 하거든. 근데 같은 색깔을 입는 건 좀 그렇지. 암튼 그것 때문에 파혼한다 만다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딸이 울고불고 하니까 그냥 같이 핑크색을 입기로 한 모양인데 결혼식 날 여기저기서 수군거려서 결혼식장이 꽤 시끌시끌했잖아.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수군거릴 건 또 뭐야? 사람들도 웃긴다니까.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게 비단 한복 색깔만의 문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시어머니 자리가 얼마나 고집이 세면 저런 결정을 했겠느냐. 보통 내기가 아닌가 보다.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한복 고르러 가서 문제가 생길까 봐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웃으며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한복을 고르러 간 날 그건 그저 기우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복집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님이 엄마에게 말했거든요. 저는 한복에 대해서 잘 몰라서 사부인이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가 놀란 눈으로 되물었어요. 네? 제가요? 예, 몇 개 골라주시면 같이 입어보고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이 골라야 하지 않을까요? 시어머님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원래 아기자기한 건 딸이 잘 고른다고 하니까 예진이랑 함께 고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님은 의자에 앉아서 가게 안을 구경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신이 난 엄마가 여러 디자인의 한복을 고른 다음 두 분이 함께 입어봤는데요. 사부인, 이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엄마가 거울 앞에서 한복을 매만지며 시어머님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예, 사부인이 좋다면 저는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도 사부인 마음에도 드셔야죠. 사부인이랑 예진이가 알아서 잘 골랐겠죠. 저는 괜찮습니다. 시어머님의 담담한 반응에 엄마가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가게 안에는 혼주석 한복을 보러 온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그중 몇몇은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으니까요. 그렇게 너무나도 수월하게 한복을 고르고 난 뒤 엄마가 식사를 제안했지만 시어머님이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저는 약속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식사하세요. 아, 예.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오히려 사부인이 알아서 해주셔서 제가 편했는걸요. 시어머님이 인사를 하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엄마가 신기하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홀 시어머니는 엄청 까탈스럽다고 하던데 진짜 신기하네. 어머님 쿨하신 편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진짜 신기하다. 나중에 시집살이는 안 시킬 것 같아서 안심이 되네.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엄마 얼굴에 한박 웃음이 번졌습니다. 시어머님의 배려 덕분에 결혼식도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답니다. 내 친구들이 홀 시어머니라고 긴장하라고 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어쩜 결혼식 준비하는 내내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어. 이게 다 사부인이 배려해 주셔서 그런 거 아니겠니? 엄마가 연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게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제가 어깨를 으쓱하며 큰 소리를 쳤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신혼여행을 가서 시어머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신혼여행 가서까지 안부 연락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지내다 오렴. 고부지간이라는 게 불편하다면 불편하다고 할 수 있는 관계니까 연락할 일이 있으면 성민이한테 연락하라고 하렴. 시어머님 문자를 몇 번이고 읽다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어머님께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내가 무슨 실수한 게 있는 건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던 남편이 피식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답네. 신경 쓸 거 없어. 엄마 의중을 살펴보자면 시어머니한테 연락하는 게 불편할 테니 아들인 나를 통해서 하라는 말인 것 같아. 그런가? 자기 불편할까봐 그런 것 같으니까 진짜로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뒤 남편에게 연락을 드리라고 했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있잖아. 너무 자주 연락드리면 엄마가 화낼 수도 있어. 시간이 흘러 신혼여행이 끝나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남편 휴대폰으로 문자가 도착했어요. 엄마한테 문자 왔네? 우리 지금 공항이라고 오후쯤에 시댁으로 간다고 말씀드려. 알았어. 그런데 문자를 확인하던 남편 입에서 뜻밖의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자기야, 엄마 지금 집에 없다고 그냥 처갓댁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한테 미리 말씀드리라고 했잖아. 엄마가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시댁에 먼저 들렀다가 친정으로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비행기 타기 전에 문자 보내놓긴 했지. 근데 급한 일이 생겼다고 다음에 오라고 하셨어. 어머님 선물도 사왔는데. 제가 당황한 채 남편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자 남편이 눈치를 보다가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본가에 간다고 연락드렸는데 약속을 잡으면 어떡해요? 예진이가 엄마 드릴 선물도 사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인사는 드려야 하잖아요. 알았어요.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가 일이 많은가 봐. 그냥 처갓댁으로 가자. 알았어. 그럼 엄마한테 연락할게. 남편과 조금 떨어진 채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집에서 쉬다가 저녁에 출발할게. 사부인 뵙고 와야지. 어머님이 집에 안 계신다고 그냥 친정에 가래. 그게 정말이야? 엄마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쉬다가 내려갈게. 알았어. 엄마도 놀란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래도 홀 시어머님이다 보니 엄마가 많은 신경을 쓰라고 신신당부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 이후 시어머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선을 그으려 노력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찾아뵙겠다고 연락을 드려도 바쁘다는 말만을 할 뿐이었거든요. 결국 첫 명절 때도 친정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도 차례는 지낼 거 아니야. 근데 여기로 오면 어떡해? 그게 어머님이 음식을 잘 못해서 매번 제사 음식을 사서 하셨다나 봐. 근데 그것도 아예 절에 맡기신 모양이더라고. 아니 그래도 참 명절을 여기로 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엄마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배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어머님은 우리를 마치 남처럼 대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 임신 소식을 전하러 시댁에 찾아갔는데요. 먹고 싶은 거 있니? 그냥 고기가 먹고 싶긴 해요. 그럼 이 앞에 아주 맛있는 한우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밥 먹자. 시어머님을 따라 한우 전문점에 가서 식사를 마치자마자 시어머님이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사서 쓰도록 해라. 아니에요, 어머님. 앞으로 내가 바빠서 자주 못 볼 것 같아서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 난 애기 못 봐주니까 어떻게 할지 미리 준비하고.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도 중요하잖니. 난 절대 손주 보면서 늙어갈 생각 없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님이 냉정하게 말한 뒤 축하한다는 한마디를 덧붙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물론 저도 아이를 맡길 생각이 없긴 했지만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병원에서 쌍둥이란 말을 들었지만 워낙 쌀쌀맞은 시어머님 모습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친정에 내려갔어요. 아빠와 남편이 마트에 간다며 집을 나서자마자 엄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말이야. 처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다니? 무슨 소리야? 아니, 처음엔 아무 상관도 안 해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요즘 들어서는 너무 정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마저 드는 거 있지. 갑자기 그런 소리가 어딨어. 대부분 홀어머니면 손주 소식 듣고 엄청 기뻐하고 그런다고 들었거든. 근데 어머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된 소리라고 있어. 내가 보니까 사부인이 막 티를 내고 그런 분이 아니라서 그런 거지. 속으로는 엄청 기뻐하고 계실걸?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해. 임신했다는 소리 듣자마자 난 손주 봐줄 생각 없다고 딱 선을 긋더라니까. 요즘은 다들 그런다고 하잖아. 그래도 조금 서운하더라고. 어찌나 선을 딱 긋던지 쌍둥이란 말도 못했잖아.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정도였어? 어, 뭔가 서늘한 느낌마저 들더라니까. 제 말에 엄마가 잠시 허공을 응시한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엄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저기, 나도 그냥 이모가 하는 말 전달하는 것 뿐인데, 이모 말을 전달하다니? 이모가 뭐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나도 사부인 행동이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 그치? 뭔가 이상하지? 나도 처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모 말로는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는 거야. 근데 아들 문제를 귀찮아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이모가 추측해서 말을 해주더라고. 이모가 뭐라고 말했는데? 엄마 얼굴에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걸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답답하니까 빨리 말 좀 해봐. 제가 다그치자 엄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그냥
네 이모 느낌이 그렇다고 하는 거니까 걸러서 들어. 그러니까 사부인한테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야. 만나는 사람이라니? 그러니까 남자친구 그런 거 말이야.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저도 모르게 손사래를 쳤지만 엄마가 진지한 표정을 풀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잖아. 한 달에 몇 번씩 여행 다니고 맨날 약속 있다고 한다며. 그렇긴 한데 거봐. 아무리 그래도 명절 때도 오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 뭔가 이상하잖아. 거기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도 시큰둥하고 말이야. 근데 설령 남자친구가 있으면 어때?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지. 그래도 그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네. 머릿속이 복잡해졌는데요. 시어머님의 그 모든 행동들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심란한 표정을 짓고 있자 엄마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쌍둥이라 혼자 보기 힘들 것 같은데 내가 가서 봐줘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하나도 아니고 둘을 본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 그렇잖아도 엄마한테 부탁을 해야 하나 고민했어. 그렇게 되면 아빠 혼자 있어야 하잖아. 이래저래 고민이네. 엄마가 두 집 살림해야지 별 수 없잖아. 이모도 여기 있으니까 반찬이랑은 이모한테 부탁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아빠가 원래 반찬도 잘하고 해서 크게 걱정할 것도 없을 거야. 쌍둥이란 소리 듣자마자 아빠도 무조건 가서 도와주라고 했거든. 엄마 말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적어도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님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출산을 했을 때도 병원에 잠시 들러 수고했다며 봉투를 놓고 가실 뿐이었어요. 손주들이 보고 싶지 않으신 건지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시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엄마는 육아를 도와주느라 하루하루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거기다 주말이면 아빠가 계신 본가로 내려갔다 오시곤 했기에 몰라보게 야위어 갔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지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 걱정이 되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냥 내려가. 너 혼자 쌍둥이를 어떻게 보려고 그래? 그래도 엄마가 살도 많이 빠지고 해서 너무 걱정돼. 사실 시어머님은 신경도 안 쓰는데 엄마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화도 나고 그래. 엄마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집살이 안 시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들어보면 육아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시어머니도 많다고 하던데 그런 거에 비하면 오히려 좋은 거지. 그래도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렇지. 엄마는 쌍둥이들 웃는 것만 봐도 좋으니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엄마 말을 들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와 제가 독감에 걸리는 바람에 남편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쌍둥이들을 돌보게 되었지만 혼자 감당이 되지 않자 시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시어머님이 단호하게 거절한 채 단기적으로 베이비시터를 구해보라며 돈을 입금해 주셨다네요. 독감으로 입원해 있다가 집에 돌아갔더니 남편이 불만 가득한 얼굴로 투덜거렸어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랑 장모님께서 독감이라고 했는데도 못 오신다고 하는 거 있지.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 진짜로 바쁜 일이 있으셨나 보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해. 남편이 입을 삐죽인 채 불만을 토로했지만 엄마와 제가 시어머님 편을 들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회사까지 그만둔 채 육아를 하느라 하루하루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쌍둥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갔고 한결 수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도 본가로 내려갔다가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올라오곤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그때쯤은 우리도 시어머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지내다 보니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운함은 어느새 무덤덤함으로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을 자도 회복이 되지 않고 마치 무거운 갑옷을 걸친 것처럼 지속적인 피로가 계속되었어요. 거기다 이유 없이 갑작스레 체중이 감소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병원에 가서 재검진을 받으라고 했기에 엄마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남편과 함께 대학병원을 찾았는데요. 의사가 호지킨 림프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완치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저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몸도 마음도 극도로 지쳐갔어요.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암 치료를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던 시어머님이었지만 암 소식에 많이 놀라신 모양으로 자주 연락을 해오셨어요. 제게는 직접 연락하기 어려우셨는지 남편에게 이것저것 자주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암 소식으로 인해 아빠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것인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곧 퇴원을 하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기에 엄마가 본가를 자주 왕래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급한 마음에 남편이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어요. 엄마, 장인어른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장모님께서 계속 여기에 계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애들 엄마 혼자 쌍둥이를 보는 게 힘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잠깐씩 와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언제 가면 되는 건데. 내일 오전부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쩌지? 내일 오전에는 미용실이 예약되어 있거든. 그 말에 남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 와중에 미용실 예약이 중요해요? 이번에는 꼭 가야 해서 그래. 늦어도 11시까지는 갈게. 알겠어요. 장모님께 말해놓을게요. 남편이 미안한 듯 말을 하자 엄마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처음으로 불만을 토로했어요. 당신 딸이 아파도 미용실 타령을 할까 싶다. 다른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암이라고 하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완치율 높은 암이라고 하지만 진짜 해도 너무하네. 이 와중에 미용실이 웬 말이야. 엄마 내려가 봐야 하는데 미안해.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해. 엄마 말에 간신히 울음을 삼킨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이란 병은 정신마저도 갉아먹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하루하루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님의 모습에 우리 모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쓰고 계시던 스카프를 벗었는데요. 그 풍성하던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삭발을 하고 오신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사부인, 머리가? 대체 머리를 왜 그렇게? 시어머님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쌍둥이를 돌봐야 하는데 낯을 많이 가릴 것 같길래 조금이라도 엄마랑 비슷해 보일까 하고 싹 다 밀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머리를 전부 밀어버리시면? 머리야 금방 다시 자라는데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앞으로 예진이가 완치 소리 들을 때까지 제가 여기서 지낼 생각이거든요. 예진이 입장에서는 친정엄마도 아닌 시어머니인 제가 얼마나 낯설게 느껴지겠어요. 쌍둥이도 제가 낯설기는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러니 동지애 같은 거라도 느끼라고 밀어버리고 왔습니다. 앞으로 쌍둥이 돌봐야 하는데 아침마다 머리 손질할 시간도 없으니
이게 편할 것 같아서요. 사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긴요. 이제 저한테 맡기시고 사부인은 바꿔서 돈 챙기세요. 순간 엄마 제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무관심하다고 정이 없다고 오해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님의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것도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큰 희생으로 다가왔으니까요. 그런데 참 신기했던 것은 시어머님 말씀처럼 저만 머리카락이 없는 게 아니라 시어머님도 머리카락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나와 같은 모습으로 곁에 있다는 사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힘이 되었거든요. 쌍둥이들도 할머니 머리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엄마와 똑같다고 외치며 반겼습니다. 쌍둥이들도 제게 뭔가 문제가 생겼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은데 할머니도 저와 같이 머리가 없는 모습에 왠지 모르게 안심을 하는 듯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고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시어머님은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쌍둥이 육아를 책임지셨습니다. 집안 살림까지 제가 신경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식사 준비부터 빨래, 청소까지 묵묵히 해내시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 날마다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궁금증이 일어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어머님,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돼요? 뭐가 궁금한데? 전에는 왜 그렇게 선을 그으셨던 거예요? 시어머님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게 내가 홀어머니다 보니 그냥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길래 그랬지. 살다 보면 피를 나눈 친정 부모님과도 다툼이 있기 마련인데 고부지간은 더 힘들기 마련이잖니. 고부지간은 한 번 선을 잘못 넘으면 돌이킬 수 없기도 하거든. 내 친구는 며느리가 아예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 친구 얘기 들으면서 그 반대로만 하면 되겠다 싶었어.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철저히 거리를 유지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잖니.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우선 완치부터 하자. 그래도 완치율이 높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이니. 잘 먹고 운동도 하고 빨리 이겨내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완치되고 말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가 자식이 아픈 거야. 그것보다 더 불효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완치 생각만 하자꾸나. 네, 어머님. 그 이후 치료에 전념했고 결국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완치라는 말을 하던 순간 시어머님과 남편 그리고 엄마 아빠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 뒤에는 시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건강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답니다. 시어머님의 머리카락도 제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나 이제는 예전 모습을 되찾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가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얼마 전 온 가족이 다 함께 공기 좋은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엄마와 시어머님이 늦은 시간까지 즐겁게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고 떠들며 보내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일 테니까요.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에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이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